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 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그리고 신임 기후환경 대사에는 조응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두 내정자는 다음 주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순방 중인 UAE에서 제가하는 것으로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윤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만약에 민심이 50% 정도 반영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100%다. 전혀 반영이 되지 당신 100% 이기 않는 룰로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안 나갈 것 같다는 안 나갈 것 같다. 느낌. 자, 이 나경원 전 의원 당초 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 사직서를 제출했었죠. 오늘 순방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사표를 수리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결과는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이었습니다. 자, 먼저 김용남 의원님. 왜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이었을까요? 글쎄요, 조금 충돌음이 좀 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걸 수리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해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뭐랄까요, 이제 좀 감정이 묻어나오는 단어라고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계속 있기를 원했는데 부득불 나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묻어나오는 단어 아닌가 싶은데,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하고자 했을 때 그 출마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로 믿고 중책을 맡겼으니 계속 열심히 해달라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에 사실 여권 인사 입장에서는 출마를 강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서 나경원 전 의원의 본인도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순방을 하루 앞두고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냈어요. 조금 전에 김용남 의원은 감정이 묻어나는 단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글쎄요.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축축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친윤 진영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혹시 단초가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오겠다는 뜻을 행간에다 깐 거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의 필요성을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표출을 한 거고, 3월 9일 대선 승리 그리고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장관을 원하는데 거절당했다, 뭘 또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해서 여러 개의 장관직들 자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얘기가 공식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둘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요. 이게 지금 뺨을 치는데 한 대만 때린 게 아닌 거거든요. 사퇴서를 냈는데 해임을 했죠. 그것도 홍보수석이 금요일 날 이례적으로 정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거 보도자료 내도 됩니다. 그리고 내지도 않은 사퇴서인데 기후대사도 해임해버렸죠. 네. 거기다가 후임도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식으로 후임도 2자리를 턱 냈단 말이에요. 바로 발표돼 버리고. 이건 그냥 한 대 때린 게 아니고 거의 그냥 빈사 상태로 두드려 팬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 의원의 선택지가 이제는 뭐 거의 몇 개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윤핵관과 친윤 쪽이 한 패가 있고 반윤과 비윤 쪽이 이렇게 한 패가 있는 당의 말하자면 어떤 구성이었는데 참칭 친윤이라는 새로운 이 계파가 생긴 겁니다. 참칭 친윤의 수괴가 나 의원이 된 겁니다. 수장이 이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당이라는 게 생긴 이래 45년 내지 48년 그 즈음에서 정당이 생긴 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풍속도고요. 이건 아마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가 있었던 거고요. 그 무슨 일은 아무도 짐작이 못하지만 김 의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나라고 짐작하고요. 네. 이 여파는 아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급 공직자를 아예 해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한 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대를 때린 이유, 감정이 그렇게 상할 수밖에 없던 이유, 결국에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과 이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주고받는 과정을 해석을 해놓은 과정을 보면은 네.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이게 발단이 이제 문자 통보였었어요. 네. 이른바 문자 이별이라고 그러죠. 문자하고 유선상으로 내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 반응 그랬잖아요. 들은 바 없다, 받은 바 없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뭐라 했냐? 뭐 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뭐 돌아서 인사혁신처 통해서 문서로 오지 않겠느냐? 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그때 나왔던 또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뭐 큰 애정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의 또 뉘앙스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기까지 또 이틀밖에 안 걸려서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최소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이슈를 순방까지 끌고 가서는 이거는 곤란하다는 어떤 뭐 대통령실 참모든 혹은 네. 당의 주류의 의견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원래 금요일 날 오후 5시엔 정례 브리핑이 없습니다. 용산에. 그런데 그러니까 긴급 브리핑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어쨌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후임 인사까지 발표하면서 이른바 퇴로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지 않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장고에 들어가고 물론 이제 입장 표명은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신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은 불출마 쪽으로 저는 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의 압박이 이렇게 거의 뭐 노골화돼 있고 그다음에 친윤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핵심 의원인 장제원 의원도 지금 연일 공격 수위를 폐륜까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강하게 비판하죠. 이렇다면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과연 이걸 돌파하는데 그러면 지금 결국 당원 투표가 100%지만 온라인 투표로 하긴 합니다. 온라인 투표로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어떤 민심의 여지가 과연 확장성으로 반영된 여지가 있을까라고 지금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과연 지금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도 내 길을 가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인데 이게 과연 지금 이런 형국의 정치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지금 국힘 주류에서 어쨌든 친윤 후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내세운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불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하고 있을 지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여론조사 결과 계속 줄곧 선두를 지켜오던 나 전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32.5% 그리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6.9%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한민수 대변인님, 이렇게 나온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해임까지 네. 시키면서 제가 보는 해임은 이제는 주홍 글씨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 쪽에는 누구도 가지 마라. 이제 뭐 이분은 친윤분 아니고
반윤이다. 확실히 대통령이 낙인을 찍은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참 나름 비정하게 낙인을 찍고 해임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여론조사에 다 투영됐다고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 조사 이제 같은 기관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직전 네. 조사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그 김기현 의원보다 상당한 차이로 이겼어요. 2자릿수 네. 차이로. 근데 이렇게까지 뒤집어졌다는 거는 김기현 의원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고 나 의원은 좀 더 빠졌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까지 당심이지만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변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이 뭐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게 음모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줘야 되는지 일단 선뜻 볼 때는 여론이 물론 추이라는 건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올라오는 추이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거 네. 이런 건 선뜻 잘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친윤 쪽에서 되게 뭐 1등석 타고 다니지 않았느냐, 뭐 본인이 자리 다 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나전 의원을 이렇게 좀 상당히 공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이번 일의 본질은 어찌 보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뭐 전혀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뭐 역대 제가 많은 집권당 선거를 봤는데 대통령 의중이 실리는 후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심이 실리기도 하고 노심이 실리기도 하고 박심이 실리기도 합니다. 문신도 실립니다. 네. 하지만 출마 자체를 막은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출마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긴 저는 합니다만. 해임시킨 거는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다고 봐요. 딱 주온 글씨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말을 거슬리지 않을 사람들은 모두 가지 마라. 저는 그 정도로 강경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여당 내 후폭풍도 상당히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아직까지 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은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최수영 의원은 이거는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고 하고 김영남 의원 보기에는 어떠세요? 고민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친윤 쪽에서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여요.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선거 구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다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1차 투표에서 아무래도 조직표가 많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겨서 그냥 투표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순간에 무조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구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거 구도가 단 한 명의 친윤 후보와 다수의 반윤. 뭐 반윤은 좀 저도 네.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조금 현재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봐야만 하는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멀륜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한 명의 친윤 후보와 다수의 멀륜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결선 투표를 이제 2명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친윤 원래 한 명이었고 다수의 멀륜 후보 중에 한 명. 그러면 결선 투표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기를 원할 것 같고요. 네. 다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샘플링의 방법이 워낙 틀려요. 기존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리고 아직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 문항이나 이런 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다 달라질 그렇죠. 수도 있다는 근데 말씀이죠. 하여튼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를 제외하고는 월등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테러도 끊어졌고 그럼 선택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 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됐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장제원 의원의 워딩이었습니다만 네. 내가 갑자기 왜 반윤의 우두머리로 전당대회를 출마해야 되지? 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1위일 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뭐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보기에는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 구도상 2위로 가도 승리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나올 것이다. 계속 고민하겠죠, 아, 본인은. 고민할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예상하신 입장에서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 전 의원한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이제 안 나오면은 이제 나 의원은 정치적 미래가 이제 매우 불투명하게 되고 이제 동작에서 지금 현재 동작의 위원장이니까요. 네. 당협위원장이니까 이제 그거 딱 하나 남는 건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모릅니다. 모르죠. 뭐 이 정도 되면은 네. 지금 캠프 꾸리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홀로 지배를 패러디하면은 나홀로 당회처럼 나 케빈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느냐 윤핵관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케빈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면은 지금 나오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나 의원의 여러 가지 행적으로 봤을 때는 나 케빈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관건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반윤의 우두머리처럼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 유, 이 세 사람이 지금 반윤으로 한 뭉뚱거리가 된다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길이 두 개인 듯 싶지만 사실은 하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아마 이 대통령의 외유 기간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 전후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 이걸 끌고 갈 수는 없고요. 네. 이제는 나 의원이 두 길밖에 없지만 사실 한 길은 좁고 한 길은 넓어 보이니까 선택해야죠.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지금 이 상황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그걸 택해야 되는데 굳이 이게 기회다라고 단정짓지는 못하는 시죠. 그렇죠. 그건 완전히 나 의원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네. 나홀로 당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못 가는 거죠. 나 전 의원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새해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부터 스위스까지 차례로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방길에 오르기 전날 해임이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던지고 오늘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정상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수영 의원님, 이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거의 의전상 최대 그렇죠. 예우를 네.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순방의 먼저 의미부터 짚어보자면요. 네, 이번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1980년에 수교를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처음 이제 그 국빈 방문인데 저도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대통령 순방길 따라서 10여 차례 가봤습니다만 국빈 방문은 대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완벽하게 이제 경호 의전 그다음에 네. 예우 다 갖추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우리 그 UAE와는 우리가 좀 바라카 원전을 세운 데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네옴시티도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올해 첫 순방지로 저는
아랍에미리트 택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중동서 찾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방문지죠. 그래서 거기서 또 멀리 이제 거기서 스위스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이제 네. 가는데 동선을 짜는 거 보면 물론 다보스 포럼이 거기 있게 갑니다만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양자 방문해서 정상외교 국빈 방문하고 간다는 건 상당히 중동에 대한 공을 들이겠다는 직접적인 뜻을 밝힌 거라고 저는 동선을 그 경제수석실하고 아마 의전비서관실에서 열심히 짰을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방점을 찍고 갔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가면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라고 페북에다 글을 올리시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과 돌아오실 때 상당한 그 선물 보따리가 좀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따라가신 분들이 우리 내노라 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들 아닙니까? 네. 30개 가량의 이제 MOU도 체결이 지금 예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아마 그 좀 기대에 찬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 같고 특히 방산 분야도 아랍에미리트 그 굉장히 우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많은 실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19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갈등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그런 세계에서 50여 명의 정상들, 100여 명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한다?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9년 만이죠. 예, 9년, 네. 9년 만입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6박 8일의 일정, 좀 빡빡한 일정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녀오실 때 아마 그 양손에 큰 선물 보따리가 네. 좀 들고 오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어떤 선물 보따리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 대해서 경제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와야 이거 좀 성공한 순방 결과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지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네 번째 순방이잖아요. 대통령 순방인데. 세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인가요? 번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순방도 이제 다닐 때마다 뉴욕에 가서는 뭐 다른 이렇게 뭐 비속어 파문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순방은 저는 이거는 대통령 순방 나갈 때는 그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가는 거는 모두 응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그 아랍에미리트를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할 때 네. 국회의장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그때 만났었어요. 아, 의장이 만나고 했었는데 네네. 이제 지금 뭐 이제 저희들이 원전도 지어주고 있고 우리 아크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대도 방문을 했었고 분위기 10주년 잘 아시겠네요. 좀 내용을 압니다. 근데 네. 그 계속 에너지 방산 협력을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가서 어떤 성과를 얻는다면은 네. 이게 무슨 뭐 윤 대통령만의 성과가 아니고 꾸준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UAE를 상대로 노력해 왔던 거, 네. 이 부분들이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에 이제 경제인들이 많이 가니까 간 만큼 이제 경제인들 역할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 이제 제가 신문도 보고 하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이런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원전 확대랄지 약간의 방향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좀 조율이 되고 또 우리 입장이 잘 설명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좀 걱정돼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순방이 네. 꼭그 본류를 벗어나는 예전에 뭐 지난번 아세안 순방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우자 김건희 여사 건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사진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없이 네. 그냥 대통령 말 그대로 원래 목적했던 그런 성과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현님. 자, 어떤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우리가 좀 더 진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순방 출발할 때 가장 눈길을 끈 게 왜 지난번 순방 때 MBC 기자가 전용기 네, 네. 탑승이 배제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전용기 탑승을 하고 이제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끝까지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전용기를 배제하는 것을 안을 놓고 검토를 끝까지 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는 걸로 됐는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전용기 탑승은 특권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은전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내야 되고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UAE만 갔다 오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부담이 안 되는데 스위스 일정이 추가가 되면서 언론사들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나 은전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하고 싶고요. 대통령실이 좀 부담으로 느꼈던 것은 1차 그 전용기 배제가 있었을 때 MBC 측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헌법 소원은 물론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언제 이것이 심리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네. 헌법재판소 내부의 결정이고 되게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헌법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이건 대통령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2차로 또 전용기 배제를 하게 되면 네. 이 헌법 소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여론상으로 빨리 소원의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해라라는 압박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걸 뭐 통 큰 결단이니 뭐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당연히 언론이 가는 것이고 네. 배제가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31%, 33%, 36%, 30% 쭉 상승하다가 이번에 이제 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상승 모드를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가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고 항상 오를 수만은 없죠. 뭐 그러겠죠. 출렁거리고 또 그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가 내려간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굳이 원인을 찾자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사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현거리식 그 출산 장려책을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 거짓말이라는 좀 거친 단어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비춰지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나 당내 문제에 좀 개입을 하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사직 논쟁이 있었고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도 물론 동행을 했는데요. 새해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또 홀로 방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약국 중쪽에서 어묵도 한번 드셔보세요. 빨간 꼬지가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나점은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되게 영광인 거야. 한번 알아주세요. 네,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올해 첫 공개 일정이자 독자 행보였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새해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이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하면은 뭐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또 불리는 곳인데 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동선에서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장소가 갖는 상징성, 그다음에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에 있는데 그 첫 이제 행선지가 보수의 심장과 성지라는 이른바 서문시장. 네. 저 서문시장은 작년 가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방문하셨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재래시장 찾으면 힘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데 가면은 네. 조금 말하자면 그 환호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대형 마트와는 다르게 좁고 이렇게 동선 자체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네. 주는 임팩트가 대단히 커요. 그래서 갔다 한번 오면은 에너지를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지난해에는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방문했는데 이제 네. 올해는 들어서 보면은 이제 대구 서문시장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는 문화예술인 행사도 가고 전시회도 가셨어요. 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좀 보폭 활동과 동선을 좀 더 넓히겠다는 저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는 순방 갔다 오고 설 명절 쇠고 나면 조금 더 보다 광폭적인 행보가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야당도 뭐 비판할 수는 있겠죠. 왜 뭐 이렇게 대선 때 안 한다 해놓고 지금 하느냐 하는데 저는 영부인의 역할은 어찌됐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그늘진 곳, 그다음에 약한 곳 이런 데를 조금 더 많이 찾아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고 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마련하느냐 이걸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순방 앞서서 서문시장 방문한 거는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보폭에 대한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의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글쎄,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한 50일 이상 남았거든요. 네. 3월 8일이 1차 투표니까요.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3월 14일 날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한다고 보기엔 너무 시간 간격이 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나친 억측 같고요. 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대선 전에 조용한 내조하겠다 그러더니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좀 활동을 활발히 하고 보폭을 넓히는 거 물론 그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필요하고 그게 잘못됐다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보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기구, 왜냐하면 지금 제2부속실이 폐지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활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 뭐 전당대와 관련한 행보다라는 예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혹시 생각이 어떠세요? 김건희 여사 네네. 행보가요.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김 여사가 이번엔 기자들한테 미리 일정을 알리고 같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 뭐 대통령실이 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공개하다 보니까 여배우 코스프레 논란이랄지 무슨 뭐 조명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차라리 저렇게 공개하는 행보가 낫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뭐 서문시장 얘기 나오고 우리 앵커도 아마 그런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어떤 그런 것까지 논란이 되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정말 대통령 배우자께서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에 상인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면 용산 근처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 서문시장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 좀 정치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가 역시 원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뭐 대통령 행세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김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대선 때는 조용한 내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랄지 뭐 어떤 입장이 바뀐 데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이 12월에는 18번의 일정을 가지셨더라고요. 거의 뭐 대통령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움직여도 김 여사가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움직임, 시장을 가더라도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 시각에서는 여전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사법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뭐 불편하게 보시거나 비판하는 시각은 사라지지 않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이 저렇게 없이 다니시면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기존의 부속실이 아마 저 일정까지도 다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공개 일정을 어차피 할 거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지고 좀 더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뭐 어디서 어떤 행보를 하든 언론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좀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한 주 상당히 숨가쁜 한 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신경미 의원님. 지난 12일 날 검찰 출석을 했고요. 네. 다음 날 이제 본인 지역구인 인천에서 또 인생행보했고 그 다음 날 신년 기자회견했고 어제는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찾아서 지지자들과 또 소통을 했고 이번 한 주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죠. 그렇죠. 소환하기 전부터 사실 바빴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뭐 댓글이랄지 깜짝 방문이랄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요. 지난 한 주는 풀로 굉장히 바쁜 한 주였고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사점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강도질하는 경찰에다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검찰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로 있을 소환이나 뭐 혹시 있을 체포동의안 그리고 이제 기소 뭐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시리즈에 대해서 별로 개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민생으로 간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검찰이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네, 특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검찰의 행보가 바빠질 것이고 지금 김만배 씨 재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못을 박은 겁니다. 이번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경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이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전략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전략이 통할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하고 뭐 개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얘기해도 기자들이나 국민들 귓가에는 자꾸 사법 리스크밖에 안 들리는 이제 그런 약간 이명 현상, 정치적 이명 현상이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 자체가 굉장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벌써 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제 프레이밍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서 돌파하려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지난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래 국민들 뇌리 속에는 그래 이래서 방탄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실 여부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인식이 박혀서 정치는 사실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른바 메가 어젠다, 메가 이슈들을 대형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야당 진영의 반향 이런 것들이 메아리가 울림이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처한 현실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 대형 이슈들을 던졌지만 결국에는 이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올 수 있는 지금은 당장 하는 것이 성남 FC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지 앞으로 닥쳐올 이른바 대장동, 쌍방울, 대쌍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쓰나미들이 계속 몰려올 경우에는 그러면 저런 식으로 계속 의원들 40명과 함께 소환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좀 숫자를 줄여서 할 것인지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사법 리스크의 이 굴레 이른바 쳇바퀴를 이재명 대표가 올 상반기까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좋은 야당 대표로서 꺼내놓은 왔지만 저게 얼만큼 정치적 반향과 울림을 가실 것인지 저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명 현상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 이제 계속 새로운 화두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또 거절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난 처음 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상당히 야당 대표고 자기하고 표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럼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영수회담이 이제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1대1로 만나자는 아마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기히 이 대통령실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는 걸로 누차례 말씀해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그 사법적인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사법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상황 등 여러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거 사실상 만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처한 상황이 이게 뭐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다음 주에 청구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김만배 그리고 그 위에 정진상.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지 않는 한 뚫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뭐 중간에 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23억 원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대신 이렇게 방패막이를 서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사법 처리의 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구속영장 청구될지 모르는 사람하고 1대1로 회담을 한다. 이게 모양새가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은 그렇다 치고 야당 지도부와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만나자니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만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처럼 이게 자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죠. 한민수 대변인. 뭐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수회담 제안했을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범죄 피의자와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뭐 좀 얘기를 조금 했는데 과한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 저도 이것도 좀 과하다 생각하지만 김건희 여사 겨냥해서 뭐 그런 피해자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설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설 선물을 받고 SNS에다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고맙다는 글을 띄웠어요. 감사 인사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도 품있게 하고 대인배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개인 윤석열이 개인 이재명한테 설 선물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지금 설 선물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전달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민생과
경제, 안보 참사까지 일어나서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지난해 8월 28일 당대표 대거부터 했습니다.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 형식 얘기하니까 이 대표가 또 그랬습니다. 형식 구애받지 않겠다. 원내대표고 정책의장이고 모두 같이 만나도 된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모든 정당 의지에도 같이 논의하자. 이랬습니다. 경제 민생 어렵잖아요. 안보도 위험하고. 아니 지금 인간 이재명이 인간 윤석열을 만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식의 지금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중진이랄지 전직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랄지 도대체가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저는 정치의 영역과 수사의 영역, 뭐 방탄 얘기, 뭐 기승전 방탄 얘기 하시는데 무슨 방탄이 되고 있습니까? 수사받고 출두해서 수사받고 있고 검찰 수사 가혹할 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300회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수사하고 있어요. 수사하더라도 국민 민생 챙기는 그 정치적 행위 그리고 여야 대표가 만나고 대통령 만나서 국민들 안심시켜드리고 민생 방법 찾는 거 이런 거는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논의하자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는 저는 속 좁고 맞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목소리 들어봤지만 이렇게 야당하고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야당 이런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화두가 되는 과정에서 야당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현 정부한테도 그렇게 좀 득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 혐의를 크게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도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도 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그 처음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영수회담 뭐 오래 전부터 써오던 단어입니다만 원래 제1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여당 대표죠. 사실은 당대표로서 어떤 국회에서 풀어나갈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뭐 대통령은 조금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뭐 같이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만나서 풀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당대표가 만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우선적으로는 여야 이제 당대표가 먼저 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신경무 의원님, 검찰 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한 이후에 영장 청구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더불어서 설 연휴 이후에 대장동 관련해서 또 한 번 소환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여기에도 응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지금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 말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으로 봐서는 소환을 다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행간에서 읽혀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봐서 결정을 할 텐데 아까 복수의 소환, 복수의 체포동의안, 복수의 기소가 지금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1차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시점이 됐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걸 부결을 시킬 경우 받는 또 정치적 부담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소환은 검찰은 아마 3회 불응하면 소환 불응으로 체포동의안을 또 낼 겁니다. 근데 소환 불응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야당의 입장에서 좀 입장이 궁색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장동 문제에서 만약에 업무상 배임은 입증이 됐다고 그러지만 돈이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보고 좀 나와달라. 소환을 만약에 할 경우에 응해야 되느냐 안 응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소환 불응 3회로 해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약간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고
이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이 대목은 지금 검찰이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입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응했던 소환에서 이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럼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당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미확정, 불확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대표를 둘러싼 세 가지 의혹들 가운데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좀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법원에서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 전에 사실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법원에서 이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성남 FC 후원금 부분은 사실은 그 정파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법률가로서 보기엔 단독으로 영장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뭐 이 사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붙이면 부결될 게 거의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장동 사건 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변호사비 대납 사건까지 같이 묶어서 범죄 사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부결시키겠느냐라고 국회에 짐을 던지는 그런 청구를 할지 아니면 우선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마무리된 성남 FC 관련해서 우선 영장 청구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할지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영장 청구를 여러 번 하면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모아서 하자니 그러다면 수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죠.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제 사건 핵심 관계자가 이제 곧 들어오니까요.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장 청구 시기는 조금 더 많이 뒤로 미뤄지겠죠. 이런 가운데 지금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다음 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도 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언론들도 좀 카드라의 카드라 하는 카드라를 들었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어쩌라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차례 수사받으러 간 날, 거의 8개월 만에 똑같은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일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뭐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최수영 의원님, 이제 앞으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돈의 대가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꼭 일면식이 있고 만나야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결백을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잖아요. 쌍방울 계열사가 전환사채 발행한 거를 또 사가지고 그걸
이제 계열 그 사회이사로 영입된 변호사가 20억 원을 받아서 대리로 해줬다는 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연결고리만 밝히면 될 일이지. 네. 거기에 대해서 꼭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느냐, 개입해서 본인이 직접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그러고 바로 이제 작년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금 들어오는데 저는 안민석 의원이 이제 자꾸 저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안민석 의원은 이제까지 좀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한 거 보면 꼭 결과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거의 헛손질이 많았는데.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일에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러니까요. 체포된 게 이게 우연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게 저렇게 해외 도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은 날 딱 정해놓은 날짜에 잡겠습니까? 저는 저런 음모론을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소환된 날에 맞춰서 검찰이 말하자면은 기획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렇게 그 해외 도피하는 사람을 잡기가 저기 쉽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은 저희 얘기는 괜한 또 음모론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김성태 회장이 다음 주 초에 아마 귀국하리라 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의 대나 의혹과 함께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통해 대북 광물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송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때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이 혐의도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말하자면 소재를 가지고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부분도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흔드는 그런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매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김성태 회장은 지금 본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실에 근접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저 그렇습니다. 성남 시민구단 FC 건도 그렇고 이 쌍방울 변호사비 이른바 대나무옥이라는 건도 그렇고 검찰의 어떤 프레임이랄지 일방적인 이제 그 흘리는 내용들 그거를 하나 걷어내고 실체적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게 다른 건이구나. 정말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고 많이 볼 겁니다. 성남 FC 건은 그동안 많은 얘기도 있었으니까 제외하고요. 이 변호사비 대납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2021년 제 기억에 10월이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 쌍방울로부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검찰에 자술서를 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산에 있는 모 중소기업 간장 공장을 한다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으로부터 이 변호사비 이재명 변호사비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속여서 그중에 한 10억 정도 받아내고 그중에 1억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 내용을 검찰에 자소서를 내요. 이게 보도가 다 됩니다. 네. 자기들이 짜고 했지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국감장에서도 그렇고 대선 후보로 그렇고 본인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얼마의 변호사비가 나갔다고 2억 한 5천 됐나요? 그거 다 썼지 않습니까? 다 공개했고 그 계좌는 검찰이 수십 차례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니까 이런 의혹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정말 뭐 이름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이모 변호사가 또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습니다. 쌍방울의 기업 자체가 저도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 출신들 검사들만 10여 명을 사회이사로 계열사에 다 넣었더라고요. 네. 뭔가 비리가 있는 거겠죠. 그런 거지 이걸 대납 의혹과 연결시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다 봅니다. 이 대표 말대로 정말 내 변호사비를 누가 왜 줬느냐 이걸 좀 밝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황된 주장으로부터 한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고 자수서까지 냈고 그러면은 그 수사를 검찰이 횟수로 지금 3년째입니다. 하고 있다 안 되니까 이제 대북으로 가고 무슨 다른 비리로 가는데요.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 좋은데 지금 작년 말에 보도도 나왔고 기자들한테 들으니까 자꾸 검찰하고 김성태 전 회장 측하고 접촉한다는 얘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저런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방적으로 뭐 검찰이랄지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진실이 밝혀지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뭐 턱도 없는 의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당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자진 귀국을 택했단 말이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마음 바꿔서 내가 귀국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이걸 거부해서 정식 재판을 해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갑니다. 특히 태국은 이제 영국 법제를 채택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가 독일 법제의 영향을 받듯이 태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거든요. 다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불법 체류했고 내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바로 법 절차를 진행해달라. 네. 내 재판 청구권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최단기간 내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초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서초동 관계자들의 얘기고, 서초동에는 사실 작년 추석 무렵부터 이 검찰과 김성태 회장 측과 여러 가지 딜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게 있고, 사실 작년 10월, 11월 그간에 뭐 일간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또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이 들었다고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시죠. 그 딜의 내용까지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보다는 한 두어 달 전에 검찰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무도 그걸 부인을 안 했어요. 검찰 관계자도 부인을 안 했고요. 쌍방울도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왜 하필 그러면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었냐라는 건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돌아올 때가 됐다. 그리고 자기 권한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미 결심이 쓴 거고요. 돌아왔을 때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얘기의 진실성이 증거로서 확증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아마 다음 주에 바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들의 진과 위는 바로 증명이 될 겁니다. 혹시 김용남 의원님도 뭐 서초동에서 떠돈다는 이런 딜과 관련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글쎄 뭐 딜이라고 표현은 됩니다만 통상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의 귀국 종용은 검찰에서 많이 하죠. 빨리 들어와서 수사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외에서 도망 다닐 거냐. 빨리 들어오라는 귀국 종용은 뭐 이상할 것도 없고 항상 합니다. 그거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귀국을 종용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뭐가 많아요. 남아 있는 게 뭐 재산도 많고 본인이 그 도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귀국 종용을 했을 때 뭐 고민은 합니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는 KH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배상윤 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와이 쪽에 그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귀국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배상윤 회장도 조만간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검찰에서 들어와서 조사 받으라고 종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 성과물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들이 커지고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른바 친명, 비명계 간의 갈등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분출이 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청개구리라고 한 사람들 말인가요? 저는 이제 뭐 청개구리까지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정청래 최고께서는 한 두세 분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방송이랄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이른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로 지칭이 되고 대표의 어떤 지금 수사 관련된 부분들, 검찰 리스크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진짜 뭐 여러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당의 원로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모습 자체를 또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우리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이제 검찰 수사 자체가 어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을 좀 이제 쪼개겠다든지 파괴하겠다는 거, 그리고 대선 때 다루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걸 상당히 짙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하게 맞서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 많고 뭐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목소리 내신 분들도 당연히 민주정상에 낼 수 있습니다. 네. 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시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방송한 내용이라도 좀 들어보고 아니면 정말 실제로 성남 시민구당권이든 쌍방울이든 대장동이든 좀 들여다보면서 공부도 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재명 대표가 문제 있다면은 얘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에서 대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전에 그 화면이 어디냐면요. 네. 당사 2층에 있는 당원존이었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게. 당원들과 이제 명절도 아까 앞두기 그 유튜브 때문에. 라이브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유튜브 라이브를 어디 딴 데 가서 한 게 아니고 네. 당사 2층에 당원존 가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대표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일부 이제 지지자들 중에 이제 또 비명계를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발 뭐 이렇게 과일 용어 쓰는 분들 있잖아요. 과일. 쓰지 마라. 이걸 몇 번 지적하셨어요. 우리 내부에서 그런 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도 비명계 분들도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치는 게 지금 전략으로선 최선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잠시 중단했던 대장동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한테 언론사 기자들한테 급품 주셨다는 것도 맞아요? 녹취록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돈을 직접 약속했다는 정황은 안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상거래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어떤 답변 받았다고 하던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2개 뒤집었다고 말한 게 맞습니까? 네, 김용남 의원님, 남욱 변호사가 또 새로운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옛날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재판 관련해서 결과를 좀 뒤집었다. 본인이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죠. 네. 실제로 김만배 씨가 대법원 청사안에 여러 차례 드나든 기록도 나왔고요. 본인은 네. 뭐 이발소 같다고 하지만 그걸 뭐 고지고대로 듣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이 법조인으로서 볼 때는 그 판결 이유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게 질문을 받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거라 무슨 퍼블리싱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여러 차례 베베 꼬아갖고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 태도하고도 많이 다른 면이 있고. 그 당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권순일 대법관 아니었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주심 대법관은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이 판결문 초안의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 법조계에서 이 판결 이 골격을 딴 사람이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아마 대법원에서 절대로 확인 안 해줄 겁니다. 이게 만에 하나 그 소문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대법원 판결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석연치 않은 판결 그리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유를 추적하다 보니 김만배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접촉점이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 일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평소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조인 입장에선 대단히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앞으로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른 법원도 아니고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뒷거래가 가능하다?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법원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을 추락하겠죠. 김만배 씨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본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 면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가리켜서 이지스함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지스함은 사실은 이지스 시스템을 구축한 배가 이지스함이거든요. 근데 그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도 적의 여러 군데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을 이렇게 호위하는 목적으로 항상 다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뭐 튼튼하고 공격력, 방어력 다 뛰어나다 뭐 이런 취지에서 본인을 빗대서 이지스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자기 자랑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죠. 최승현 의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김영남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판결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50억 클럽의 한 사람으로서 논란이 됐었고 그럼 왜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때 그랬잖아요. 검찰이 막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수사에 분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였다. 지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인허가권을 행사했는지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올라가면은 이 대장동 사업에 막대하게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업자들에 안겨준 인허가 과정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일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했으면 대선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중요했던 이 사안을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고 후순위로 밀어놨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지금이라도 뭐 물론 이게 진술에 불과한 거지만 이게 불거진 이상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벌써 권순일 대법관은 유야무야 되면서 변호사 등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질적 진실이 벌써 2년 가까이 흘러가 버리면서 네. 저는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이른바 그 말을 통한 어떤 그런 불신만이 매우 그 증폭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거나 뭐 이렇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장동 사건 이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줬던 이 부분과도 별개로 여기에 대한 수사 박차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것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님, 어쨌든 대장동 사태 초기에 이 50억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5명 중에 4명이 법조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민주당이 당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눠봤던 얘기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은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원래대로 나왔을 경우 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무죄 취지로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5대 4로 반대 의견이 4시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표로 갈린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로 갈렸는데 그 4명을 규합을 해서 한 표를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대장동과 변론으로 금방 그 남욱 변호사가 법정 진술을 했던 내용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대장동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50억 클럽 문제는 몇 번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여기에 검찰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 식구들이 들어가면은 그건 정권과 상관없이 그게 어떤 지금의 여야의 어떤 정권이 가지고 있던 정권이든 간에 검찰 식구가 관련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개의 사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좀 벌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